매주 월요일 정치권 이슈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날카롭게 예측해보는 정치 전망대 함께합니다. 오늘도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님 그리고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주말 내내 이 대장동 사건 검찰이 항소 포기한 거 가지고 정말 시끄러웠는데요. 네. 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협의를 거쳐서 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는데 4일 표명한 중앙지검장은 내 의견은 달랐다 이렇게 딱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또 오늘 아침에 아마도 출근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가요. 예.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게 물론 이제 구형량이 유만배하고 예. 그 정민영 변호사, 김만배하고 유동규. 유동규하고 이제 그 정민영 정민영 변호사는 변호사. 예.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높게 나왔죠. 예. 나머지 세 사람은 구형량보다 낮게 나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다 구형보다 높게 나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데 그 일단 팩트에 맞지를 않고 예.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이게 기소된 게 이 사람들이 특정 범죄 경제 가중처벌법이 특경법. 예, 특경법이 아니고 예. 일반법인 형법상의 배임죄란 말이에요. 예, 업무상 예, 배임죄인데 다툴 만한 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예. 특히 이제 항소 포기하는 경우는 양형 가지고 따질 때 사실관계를 전혀 따질 게 없을 때 예, 예. 전부 이제 무죄가 나올 때 얘기 이럴 때인데 전혀 거의 잘 맞질 않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뜬금없죠. 뜬금없고 예. 이 항소를 포기할 만한 명분이 약한데 예. 지금 얘기는 이제 그동안 검찰의 이 항소가 너무 남용돼 왔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찰이 정신을 차려서 예. 자제한 거다. 이른바 이제 항소 예. 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항소 자제란 말을 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항소를 그냥 안 한 거죠. 포기했거나 안 예. 하면 안 한 거지 뭐 자제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뭐 재판중지법도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예. 뭐 국정안정법 이렇게 자꾸만 이 네이밍을 하는 것도 불편해 보이고 예. 뭐 여당에 계신 분들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대변인들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토를 하고 법무부에 참고를 해서 지금 의견을 들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노만석 대행 얘기는. 예. 중앙지검장 얘기는 자신은 뭐 결정을 따랐으나 예. 의견이 달랐다. 예. 그리고 사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사의 표명한 걸로 봐서는 이게 보기에 따라 정황상 외부의 충격은 있었다. 제가 네. 아직 외압이라고까지 아직 얘기 안 하겠어요. 외압이라고는 안 아직 하지만 얘기 안 외부의 하겠으나 충격은 외부의 있었다. 충격은 예.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김현님 어떻게 대부분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 대부분의 예. 말씀에 동의하는데 예. 다만 저는 이게 조금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예.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예. 뭐 우리 그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어떤 구형량도 중요하지만 예. 범죄 수익을 환수를 해야 되거든요. 맞죠. 예. 근데 중요한 게 보면 그 지난 4년간 이 대장동을 수사해온 검사들이 얘기하는 예. 바에 따르면 예. 범죄 수익이 한 7,80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김만배 단독에게 가는 범죄 수익이 6,100억 원.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범죄 수익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예. 1심 재판부에서는 이게 산정이 불가하다. 예, 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사람 이 1심 판사가 한 480억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그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정도 깜빵에 갔다 나오면 예. 거의 한 5천억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구형량도 중요하지만 사실 2심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따져야 다투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결국 항소 포기가 예. 범죄 수익 환수를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검찰이 좀 비겁해요. 예. 일단 첫 번부터 그 말씀부터 이렇게 예. 직시항고권 왜 행사 안 할 때 왜 예. 예. 검찰 가만히 있었냐. 그거 예.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음. 또 하나가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무혐의 결론 내리고 이랬어요. 예. 예. 그것도 그때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이번에도 지금 이제 담당 수사검사는 얘기를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 의원님 지적처럼 네. 노만석 대행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지도부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검찰이 신뢰를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권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그러는 데서 이걸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명분이 없어요. 우선 예.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예. 그리고 무슨 저기 항소를 할 때 대검의 승인을 받습니까? 검찰이 계셔봐서 아시잖아요. 예. 근데 중요 사건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안은 지금 이따 10시 반에 뭐 도어 스태핑 예. 정성호 장관이 말씀을 하니까 들어봐야지 알겠으나 예. 아무리 봐도 석연찮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예. 그러나
검찰의 행태가 항상 이때마다 이 잣대가 달라지고 말이죠. 네. 이런 걸로 봐서는 국민으로 볼 때는 이거 검찰 신뢰할 수가 없고 이 정진호 중앙지검장이 이 사의를 하고 사의를 표명한 건 말이죠. 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자기가 얘기한 거로 좀 봐요. 그 참 자신이 결재했던 거 자신이 번복하고 네. 사퇴하지 말아야죠. 네. 자기 권한으로 보류시켜 검토를 해서 안 했으니까. 근데 사퇴했다는 건 노만석 대행이 이거는 외부의 어떤 압력에서 했다라는 것을 은근히 암묵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네. 이게 제가 이제 그 검사 시절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하루에 뭐 수십 건씩 선고가 돼요. 이거는 중요 사건이 하나였겠지만 이제 오면은 이 결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평검사가 앉아가지고 딱 보는데 전부 유죄가 된 사건인데 구형량의 3분의 1, 요즘은 2분의 1 바뀐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고가 되면 그냥 제도장 하나로 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죠. 근데 일부라도 무죄가 나면 그것도 제도장 하나로 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공판을 하는 검사랑 수사를 하는 검사랑 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무죄 나면 공판 검사가 쉽게 포기를 못 해요. 그렇죠. 정말 무슨 진범이 잡히거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사건은 두 분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검찰 실무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그런 매우 사건인데 이례적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지나친 항소를 자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 반발하는 이 검사들이 항명이다. 책임을 묻겠다. 국정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 최대 수혜자가 보면 결국은 이게 항소 포기를 하게 된 게 때문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재판과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항소 포기를 하면 그만큼 국민적 의혹이나 국민적 논란이 뻔할 거라면서도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저는 보면 결국은 지금 국정조사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를 한번 이번에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당군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또 검찰이 조작하고 뭐 압박하고 뭐 탄압하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 거기다가 뭐 보면은 뭐 우리 대장동 일당의 그 뭐 우리 남욱 그 정욱 변호사인가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검찰에 갔을 때 어떤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한번 따져볼 거 따져보고 또 1심 재판을 하면서 난 다음에 보면 이번에 성남 수뇌부가 결정했다고 하는데 성남 수뇌부가 이재명 시장을 얘기한 건지 누구를 얘기한 건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대장동 사건에 진짜 조작이 된 건지 아니면 당군일의 최대 치적 사업인지 아니면 성남시 수뇌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이런 수뇌부가 들어가서 진짜 완전히 뭐 범죄 수익이 발생한 것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상설 특검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3개 특검이 돌아가고 여러 가지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2개 또 더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뭐 이 특검 이래버리게 되면 이거는 뭐 또 이제 정권 승리 아니니까 그런 말씀 좀 드리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걱정스러운 게 지금 공소청 새로 만들고 검찰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공소청 받으면 뭐 하겠어요. 공소 자체가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아직 압력을 받았다는 뭐 증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어쨌든 개입했던 것만은 분명히 보여요. 이따 이제 정 장관의 말씀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노만석 대행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개입한 건 분명하고 팩트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했고 검찰이 너무 정치화됐다라는 것 때문에 검찰개혁이고 거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건데 그래서 공소청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공소청을 만들면 그 공소청조차도 외부의 압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검찰개혁의 명분이 일단 떨어져요. 제가 이제 와서 뭐 누구 편 이런 거 다 떠나서 굳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명분이 떨어진다고 일단 개혁의 명분이 떨어지고 그 대통령이 재판 못 합니다. 절대. 그렇죠. 재임 기간 중에 재임도 못 해요. 그리고 이미 서울 고등법원에서 지난번 그 파기환송 나왔을 때 그거 중단 연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 연기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서울 고법에서.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재판에 관련해서 이러면 이게 중도층 민심이 달아난다고요. 핵심적인 거는 제가 너무 앞날을 이제 미리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시까지 50% 유지하면 말이죠. 나중에 대통령 끝나고 재판이 열리더라도 그게 깨끗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퇴임하면
더 위기가 닥쳐올 수 있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재명 정권 뭐 민주당을 걱정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게 무리하게 자꾸 이런 무리수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항명이다. 아까 항명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 이건 검찰의 항명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죠. 프레임을 검찰의 항명이 아니라 검찰에서 볼 때 검찰의 수사 검사들이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항명이라서 이거는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식의 취지의 얘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저는 그러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금태섭의 아침저널 2부 정치전망대 최창렬 교수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국감도 끝났고 에이펙도 끝났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여야가 애쓸 텐데요.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좀 보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기자간담회나 이런 좀 요란스러운 행사는 안 하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당정 간에 이제 엇박자 논란이 계속 나오고 그렇게 또 이제 중도층에서 피로감을 느낀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정권이 보면 비상계엄하고 탄핵을 통해서 탄생한 정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볼 때 본인의 욕심보다는 이재명 정부에 우선을 해서 조금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난 100일을 보면 정청래 대표가 1년짜리 임기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에 따라서 본인이 다시 한번 더 2년짜리 임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은 보면 어쨌든 뭐 2030년 대선 콤퍼트도 벌써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지난 100일간은 보면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너무 매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거의 뭐 막무가내 우격다지 뭐 좌충우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재판중지법 때문에 워낙 지금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불쾌한 상황이고 부글부글 끓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청래 대표가 뭐 100일 기자간담회도 안 한다 로케로 가겠지만 그 정청래 대표의 어떤 특유의 어떤 정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마 지난번에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도 보면 또 친명계 인사가 그렇죠. 또 배제가 됐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그렇게 당세가 강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이 나와가지고 그냥 흥행을 유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배제하는 걸 보면 결국 나름대로 당내에서 어떤 이니셔티브나 리더 뭐 이런 것들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당분간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부분들이 이제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파열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반대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좀 말씀 나눠볼게요. 이제 얼마 전에 광주에 갔다가 5.18 매혹 참배를 못했는데 또 이제 당내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광주를 가는 게 맞냐는 비판도 나왔고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매달 가겠다. 월간 장동혁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행보는? 장동혁 대표가 10월 31일 한 발언이 있어요. 못했습니다만 내년 선거 지방선거를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념 전쟁으로 거의 규정을 했어요. 제2의 건국 전쟁이다. 이게 만약에 지게 되면 이게 국민의힘이 지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패배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폈어요. 그것도 좀 과도했던 것 같고 자꾸 이념론 색깔론을 몰고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것도 중도층에 소구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특히 이제 지금 말씀처럼 광주 민주화운동 가는 건 좋아요. 좋은데 가려면 최소한의 정지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5.18 민주화운동 그 정신은 적어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쿠데타에 대해서 저항했던 게 80년도 5.18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어쨌든 간에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그 찬성했던 거 반대했던 거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없어요. 이른바 통렬한 반성이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상당히 극우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계엄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5.18 가서 그렇게 대우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그걸 모를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알면서 매달 간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신이 그 바뀌든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얼마나 그걸 치밀하게 했습니까? 그러고 가서 무릎 꿇었죠. 무릎 꿇고 진정성이 보였고 거기서 뭐라고 안 그랬잖아요. 예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뭐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조금 거치게 한 건 있어요. 그것도 좀 거치게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처럼 그걸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좀 바뀌고 그러면서 다가가고 그리고 진짜 그 계엄 세력과 좀 이 절연도 좀 하고 근데 여전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발끈해서
그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극우하고 또 손잡은 듯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호남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화운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광주 방문에 어떤 정부적 판단이 있었을까 하는 거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는 5월의 광주잖아요. 그렇죠. 11월의 광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왜 광주행을 결심했는지 그리고 또 매달 왜 가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저는 만약에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면 어느 지역을 가야 될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광주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광주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 12월 3일 일어났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대국민적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것인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나? 그렇다면 이제 뭐 2번, 3번 가는 게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뭐 절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계속적으로 지금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마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 면회 때도 보면 특별 면회가 아니고 일반 면회에 가서 한 10분 정도 면회한 거 보면 저는 그 나름대로 장동혁 대표가 굿바이 면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간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장동혁 대표 이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중도층이 원하는 중도층이 바라는 결단을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야 저는 광주 방문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받아들여지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이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광주 가서 한 말씀 중에 제가 아주 놀랬던 거는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 질문을 받고 그게 5.18 정신하고 뭐 틀린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걸 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상상이 안 간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그건 말이 됩니까? 그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생각이 그런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정말로. 그 이제 월요일에 정치전망대 최창렬 교수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